연세 드신 노인이 매일 큰 돈을 찾고 있어요. 보이스피싱이나 돈 세탁에 연루된 걸로 의심됩니다. 부산의 한 시중은행 지점장이 경찰에 남긴 첫 신고 내용이었습니다. 79세, 낡은 코트에 해진 운동화를 신은 할머니,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 새 돈으로만 500만 원 인출.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매일 거액을 새 돈으로 찾아 사라진다면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오늘 이야기는 79세 할머니가 매일 은행에서 새 돈 500만 원씩 찾아 사라지자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지점장이 경찰에 신고했다가 결국 오열하게 된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 깃들 것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던 10월의 어느 월요일, 부산의 오래된 주택가 근처에 30년 가까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작은 시중은행 지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점장 박지훈, 48살. 이 동네에 발령받은 지 5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지점장님, 오늘도 오셨어요. 창구 직원 수진이 살짝 고개로 출입문을 가리켰습니다. 문이 열리며 허리가 구부정한 한 할머니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회색 니트, 목이 늘어난 갈색 코트, 밑창이 다 닳아버린 운동화, 발끝이 해져 하얀 양말이 보이는 신발. 지우는 시계를 한번 봤습니다. 오후 1시 55분. 그리고 5분 뒤, 항상 그랬듯이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3번 창구 앞에 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어제랑 똑같이 해주세요. 네, 어르신. 보통 예금에서 500만 원 맞으시죠? 응. 근데 항상처럼 새 돈으로 좀. 수지는 잠깐 지점장을 쳐다봤습니다. 이제는 은행 직원 모두가 아는 조건이었습니다. 항상 새 돈으로. 네, 어르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수지는 안쪽 금고 쪽으로 걸어가 신입 직원 민호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 씨, 5만 원권세 돈 100장 준비해줘요. 그 어르신 또 오셨어요. 민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또요? 와, 진짜 매일 오시네요. 안쪽에서 그 말을 들은 다른 직원이 중얼거렸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등록돼 있던 분이라면서요? 근데 매일 500만 원씩 찾아? 그러게요. 옷차림만 봐도 형편 어려워 보이는데.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요즘 노인들 통장 이용해서 돈 세탁하는 조직 많다던데. 이거 좀 수상하지 않아요? 은행 안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의심으로 조금씩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창구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지훈 지점장은 조용히 자기 자리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고객 정보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이름 최정순, 나이 79세, 주소 근처 달동네. 수년 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돼 있었고 통장 잔액은 늘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 수준을 오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 31일 이후로 화면 양식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2024년 7월 31일 타행이체 입금 18억 4,500만 원. 한 번에 들어온 18억 4,500만 원.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오후 2시 전후로 500만 원씩 출금 기록이 찍혀 있었습니다. 지우는 화면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까지 나간 금액이 대충 3억 가까이네. 옆자리 부지점장 윤대리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지점장님, 이거 그냥 두셔도 괜찮겠습니까? 지우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혹시 이분이 예전에 큰 상속이라도 받으셨다는 얘기는 들은 거 있어요? 아니요.
동사무소 쪽 기록에도 그런 건 없답니다. 원래는 완전 형편 어려운 분으로만 되어 있어요. 지훈의 머릿속에 최근 본 교육 자료들이 떠올랐습니다. 노인을 이용한 대포 통장,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지훈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다시 3번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포장이 끝난 새 돈 뭉치가 할머니 앞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어르신,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깊게 패인 눈가주름, 살짝 흐릿한 눈동자. 네, 저는 이지점 지점장입니다. 혹시 오늘 찾으신 돈 어디에 쓰시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할머니는 박지훈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쓸 데가 있어서 빼는 돈이에요. 지훈은 최대한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노인분들 상대로 사기가 정말 많아요. 보이스피싱이나 이상한 투자, 통장 빌려달라, 현금 대신 찾아달라. 혹시 누가 옆에서 매일 얼마씩 찾아라 이렇게 지시하는 사람은 없으신 거죠? 할머니의 얼굴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지점장 양반. 네, 어르신. 내가 누가 시키는 대로만 살았으면 벌써 죽었을 거예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묵직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냥 내가 알아서 쓸 돈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그 말을 남기고 할머니는 새 돈이 든 봉투를 코트 안쪽 깊숙이 넣었습니다. 수고들 하이소. 그리고 천천히 은행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봐요, 지점장님. 진짜 수상하다니까요. 저렇게까지 말하는데도 어디에 쓰는지 한마디도 안 하는 거면 뭔가 진짜 있는 거예요. 박지훈은 닫힌 유리문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결국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다음 날 오후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이준호 순경, 32살, 이 동네 담당 경찰관이었습니다. 공중전화벨 소리 대신 내선 전화가 울려 퍼졌습니다. 네, 연남파출소입니다. 아, 네. 여기 좋은은행 구로지점 박지훈 지점장인데요. 박지훈은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년 동안 기초생활수급자로 살던 79세 할머니가 갑자기 18억이 넘는 돈을 통장에 받았고 그 이후로 매일 500만 원씩 새 돈으로 인출하고 있다는 사실. 적어도 2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전화기 너머로 이준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매일 500만 원을 그것도 새 돈으로요? 네. 그리고 저희가 몇 번이고 용도를 여쭤봤는데도 끝까지 말씀을 안 하십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준호의 머릿속에도 교육 자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노인을 수거책으로 쓰는 조직, 현금을 쪼개서 유통시키는 수법. 일단 정식 신고로 접수하시겠습니까? 박지훈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지금 단계에선 의심 신고라도 해두고 싶습니다. 혹시 나중에 큰 사건으로 번지면 우리가 방관한 셈이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제가 나가서 조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1시 50분, 은행 맞은편 카페 창가 자리, 평범한 점심 손님처럼 앉아있는 남자 하나가 신문을 펼친 채 창밖을 힐끔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복 차림의 이준호 순경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1시 55분, 어제와 똑같은 모습의 할머니가 천천히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준호는 커피잔을 입에 가져가는 신용을 하며 시선을 문 쪽에 고정시켰습니다. 은행 안, 할머니는 언제나처럼 3번 창구 앞에 줄을 섰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어제랑 똑같이 해드릴까요?
수진의 물음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똑같이. 잠시 후 새 돈 5만 원권 100장이 하얀 봉투에 담겨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돈을 봉투에 넣어 코트 안주머니에 넣고 짧게 인사하고 은행을 나섰습니다. 유리문이 닫히자 준호도 조용히 일어나 거리를 두고 뒤를 따랐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 익숙한 듯 정류장 표지판을 한번 올려다보더니 곧 도착한 버스에 올랐습니다. 준호도 두 칸 뒤쪽에서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 안, 할머니는 맨 앞자리 구석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손은 여전히 봉투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주택가를 지나 큰 사거리 그리고 산업단지와 혼합된 거리들을 지나갔습니다. 약 20분 뒤 할머니가 벨을 눌렀습니다. 내린 곳은 도시 외곽에 위치한 큰 종합병원이었습니다. 병원이네. 준호는 모자를 눌러 쓰고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할머니를 지켜봤습니다. 할머니는 병원 입구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참 뒤 호스피스 병동 복도 끝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는 젊은 남자 간병인 하나. 할머니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조용히 다가가 하얀 봉투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간식 좀 사드리든지 교통비로 쓰든지 해요. 남자가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게 뭔데요? 그냥 누가 준 거라고 생각해요. 더 묻지 못하게. 할머니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다시 엘리베이터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멀리서 그 장면을 본 이준호는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현금을 건네고 사라지는 모습. 겉으로 보기에는 자선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의미의 전달책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그렇게 더 흘러갔습니다. 할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오후 2시 전에 은행에 나타났습니다. 500만 원, 새 돈, 짧은 대답, 그리고 사라지는 뒷모습. 박지우는 책상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루 500만 원이면 한 달에 1억 5천. 이대로 가면 1년 안에 18억이 거의 다 빠져나가겠네. 그 즈음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 어느 목요일. 잔잔한 비까지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 45분. 70을 훌쩍 넘긴 몸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오르내리던 은행 앞 계단이 그날따라 더 가팔라 보였습니다. 당일도 할머니는 계단 손잡이를 꼭 쥔 채 한 칸 한 칸 계단을 올랐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근처 부동산에서 창밖을 보던 주인이 유리문을 열고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할머니는 힘겹게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은행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가 손잡이를 잡고 문을 밀려는 순간 갑자기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것처럼 세상이 빙글 돌았습니다. 어르신, 경비원의 외침과 함께 할머니의 몸이 천천히 앞으로 기울더니 문 앞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은행 안에 있던 직원들이 우르르 뛰어나왔습니다. 119 불러요. 경비원이 소리쳤습니다. 수지는 할머니의 어깨를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들리세요? 어르신? 할머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말라 있었습니다. 헐떡이는 숨소리, 가슴께를 움켜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손 사이에서 작은 수첩 하나가 바닥으로 또르르 굴러 나왔습니다.
바닥에 펼쳐진 수첩 페이지 위에는 굵은 볼펜 글씨가 가득했습니다. 10월 10일 연남요양병원 203호 50만 원. 10월 10일 성산 독거노인의 점심 100만 원. 10월 10일 버스 정류장에서 쓰러졌던 할머니 택시비 10만 원. 박지훈은 숨을 고르며 그 수첩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사이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부터 다가와 은행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준호 순경도 근처에서 그 광경을 보고 함께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종합병원 응급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간이 거의 망가져 있습니다. 강경화의 신부전까지. 정확한 건 검사 결과를 더 봐야 하지만 이미 상당히 오래된 상태입니다. 위험한 겁니까? 박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정확한 기간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한부입니다. 한동안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병실 앞 의자에 앉은 두 사람에게 간호사가 작은 가방 하나를 건넸습니다. 환자분 소지품입니다. 가족이 없으신 것 같아서 일단 보호자분께 맡겨두려고요. 박지훈이 그 가방을 받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낡은 지갑, 손수건, 병원 영수증 몇 장, 볼펜, 그리고 구겨진 갈색 봉투 하나. 봉투 안에는 은행 통장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최정순 명의의 통장. 박지훈이 통장을 펼쳤습니다. 7월 31일 타행이체 18억 4,500만 원 입금. 그리고 그 아래로 매일 500만 원씩 출금된 기록이 빽빽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맨 앞장 귀퉁이에는 작은 글씨로 누군가의 손글씨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7월 31일 지약생명, 남편 사망보험금, 비호손해보험, 교통사고 합의금, 민수 아버지의 마지막 월급. 이준호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사망보험금 합의금. 남편분이 사고를 당하셨던 모양이네요. 봉투 안에서 수첩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 아버지 월급 장부. 장부를 펼치자 첫 장부터 한 줄 한 줄, 날짜와 금액, 그리고 짧은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8월 1일 연남 노숙인 쉼터 저녁 식사비 100인분 200만 원. 8월 1일 성산 요양병원 말기 환자 5분 간식과 위로금 100만 원. 8월 2일 형편 어려운 대학생 등록금 일부 50만 원. 장부 맨 아래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돈은 내가 쓰는 돈이 아니라 당신이 벌어온 마지막 월급이다. 병실 앞 의자에 앉은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준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점장님,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조금 다른 그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지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루가 더 지났고 할머니는 마침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조용한 병실, 창밖으로는 늦가을 햇살이 희미하게 비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박지훈과 이준호는 의사의 허락을 받고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조금 괜찮으세요? 박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돌려 박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은행 그 양반이죠? 네, 어르신. 지점장 박지훈입니다. 많이 놀라셨죠? 할머니가 작게 웃었습니다. 나이에 비해 오래 버텼지요, 뭐. 목소리는 약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이준호가 의자를 끌어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파출소 순경 이준호입니다. 사실은 은행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할머니를 며칠 동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신고. 할머니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박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혹시 보이스피싱이나 자금 세탁에 연루되신 건 아닐까 해서 경찰에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없이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의심할 만도 했지요. 늙은이가 매일 은행 가서 새 돈으로 큰 돈 찾아가면 요즘 세상에 누가 좋게 보겠어요? 박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어르신 가방에 있던 통장과 장부를 조금 봤습니다. 민수 아버지 마지막 월급이라고 적어 놓으셨더군요. 할머니의 눈가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래요. 결국 보게 되었네. 이 돈이 어떤 돈인지 어떻게 쓰고 계셨는지 저희가 여쭤봐도 될까요? 할머니는 조용히 숨을 한번 고르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년 전 겨울, 아직 해가 뜨기 전 새벽 4시 반, 최정순 할머니의 남편 박만수, 당시 82살. 그는 두툼한 잠바를 입고 작업 장갑을 챙겨 끼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나가요? 이불 속에서 할머니가 힘없이 물었습니다. 응, 요즘 애들 택배 많이 시킨다잖아. 나 같은 노인네라도 좀 도와줘야지. 만수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나이도 있는데 그만두고 쉬면 안 돼요?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더 빨리 늙어버릴 것 같아서 그래. 조금만 더 하고 당신이랑 바다 한 번 더 가려고. 그는 마지막으로 방 안을 한번 둘러보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아직 어두운 골목길, 살얼음이 살짝 얼어있는 도로 위로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아침 8시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최정수님 댁 맞습니까? 연제대학병원 응급실입니다. 남편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순간 핸드셋을 쥔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교통사고요? 지금 바로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응급실 침대 위에는 피와 먼지가 묻은 작업복을 입은 박만수가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곳곳에 감겨있는 붕대, 여러 개의 기계가 삐소리를 내며 상황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할머니가 손을 떨며 다가가자 의사가 막았습니다. 지금 많이 위중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잠깐 보는 건 괜찮습니다. 만수의 눈꺼풀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오늘 월급 타는 날인데. 됐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살고 보자고요. 첫 월급 타서 당신 좋아하는 고기 사주려고 했는데 미안하네. 심장 박동 소리가 점점 느려졌습니다. 다음 생에는 조금 덜 고생시키고 싶었는데 마지막 말과 함께 기계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의사가 소리쳤습니다. 제세동기 가져오세요. 몇 번의 시도가 이어졌지만 모니터의 그래프는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보험회사와 가해자 측 변호사들이 서류 뭉치와 함께 차례로 집에 찾아왔습니다. 남편분께서 오래전부터 성실하게 보험을 부으셨더군요. 사망보험금이 꽤 크게 나왔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합의금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하얀 봉투 안에는 숫자 몇 개가 적힌 종이와 함께 거액이 찍힌 통장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18억 4,500만 원.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네. 요즘 보험도 없는 사람 많다던데. 이 돈이면 노후는 걱정 없겠다. 하지만 할머니의 가슴은
더 무거워지기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낡은 잠바를 부둥켜 안고 할머니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당신이 번 돈이 아니잖아. 그녀에게 그 돈은 남편을 데려가고 남은 대가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걸로 내가 밥을 먹고 산다고? 그게 어떻게 되냐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났을 때 어느 새벽 할머니는 꿈에서 번쩍 눈을 떴습니다. 어딘가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 오늘도 일 나갔다 올게. 잠에서 깨어난 할머니는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돈을 내 돈이 아니라 남편이 마지막으로 벌어온 월급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조금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할머니는 낡은 수첩 하나와 볼펜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 맨 위에 천천히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이 돈은 내가 쓰는 돈이 아니라 당신이 벌어온 마지막 월급이다. 그리고 그 아래에 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매일 500만 원. 당신이 하루 벌어오는 돈이라고 생각하자. 왜 하필 500만 원이었는지는 할머니도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남편이 평생 벌어온 돈을 남은 시간 동안 나눠 쓰기 위한 하루치 몫이라고 여겼습니다. 할머니는 다음 페이지에 또 적었습니다. 새 돈으로 찾자. 구겨진 돈보다는 누군가에게 줄 마지막 선물이니까 반짝반짝한 게 좋다. 어디에 썼는지 꼭 장부를 쓰자. 나중에 당신 만나면 당신 월급 여기 이렇게 썼어라고 보여주자. 그리고 그날 오후 할머니는 처음으로 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은행에서 새 돈으로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수첩 첫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8월 1일 연주 노숙인 쉼터 저녁 식사 100인분 200만 원. 8월 1일 김마리아 요양병원 말기 어르신 5명 간식과 위로금 100만 원. 그날 밤 누런 형광등 아래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 당신 월급 이렇게 썼어요. 사진 속 남편은 언제나처럼 조용히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할머니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어디를 갈지 장부를 보며 계획을 세우고 점심 즈음 은행에 가서 500만 원을 새 돈으로 찾아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며 삶의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삶. 그리고 밤마다 그날의 지출과 사연을 조그만 글씨로 장부에 적어 넣는 일. 그것이 할머니에게 남은 마지막 사명 같은 것이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할머니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새 돈으로 달라고 했어요. 이준호가 물었습니다. 굳이 새 돈이어야만 했던 이유가 있으세요? 할머니의 입가에 조금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왕이면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줄 마지막 선물인데 구겨지고 더러운 돈보다는 반짝거리는 돈이 조금 더 낫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도 그런 상상을 했어요. 남편이 새벽마다 나가서 벌어온 돈을 내가 월급 봉투에 담아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것처럼. 박지훈의 눈가가 서서히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할머니를 보이스피싱이나 자금 세탁에 연루된 분이라고 의심했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요즘 세상에 그렇게 의심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진짜 나쁜 일도 막지요. 만약 내가 진짜로 나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있었다면 당신이 잡아줬을 거 아니에요. 박지훈은
결국 눈물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래도 너무 송구합니다. 이준호도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남편분이 이 얘기를 들으시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중에 가면 물어볼 거예요. 당신이 벌어온 돈 내가 이렇게 썼다고. 그때 가서 당신이 화를 낼지 웃어줄지는 그때 가보면 알겠지요. 병실 안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노을빛이 조용히 침대맡을 물들였습니다. 며칠 뒤 박지우는 지점 회의실에 은행 직원들과 주변 상인 몇 명을 불렀습니다. 오늘은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박지우는 최정순 할머니의 장부를 천천히 들어보였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분을 봤을 때는 수상한 금융 거래를 하는 노인으로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분은 남편이 사고로 떠난 뒤에 받은 보험금과 합의금을 본인 생활비는 거의 쓰지 않고 매일 500만 원씩 나눠 쓰고 계셨습니다. 노숙인 쉼터, 요양병원, 독거노인,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젊은 엄마들까지 직원들은 숨을 죽이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려 합니다. 할머니 통장에 남은 돈 일부를 박만수 씨 마지막 월급 기금으로 따로 관리하고 우리 지점은 이 기금에 대해서 수수료, 계좌 관리비, 각종 수수료를 모두 면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가 장부를 대신 써서 매년 할머님과 남편분 묘소에 가 보고 드리자는 겁니다.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지점장님, 그럼 이건 지점 실적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겁니까? 박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건 실적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일입니다. 우리 지점이 처음으로 사람 때문에 존재하는 은행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수진이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조금이라도 돕고 싶어요. 회의실 곳곳에서 비슷한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날 회의는 오랜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한 달 후 시청과 복지관, 은행이 함께 준비한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 이름은 고 박만수 씨 마지막 월급 나눔 기금 출범식. 자갈치 시장 근처 작은 강당에는 복지관 직원, 노숙인 쉼터 관계자, 독거노인 회장, 그리고 은행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무대 한쪽에는 조그만 액자 하나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고 박만수님, 마지막 월급으로 세상을 밝히다. 박지훈이 단상에 올라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이분을 처음 봤을 때 단지 수상한 거래를 하는 노인으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남편이 평생 벌어온 수고의 대가를 마지막까지 누군가를 위해 쓰고 계셨습니다. 이 기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담긴 마지막 월급입니다. 저희는 이 월급이 끝까지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 은행 한쪽 벽에는 작은 게시판이 하나 생겼습니다. 게시판 맨 위에는 이런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 박만수 씨 월급은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손글씨와 출력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광진초등학교 형편 어려운 학생 2명, 장학금 100만 원, 성산요양병원 무연고 어르신 간식비 50만 원, 노숙인 쉼터 겨울 이불 지원 200만 원. 은행에 들렀다가 게시판 앞에 잠깐 멈춰서서 조용히 글을 읽고 가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 명씩 생겨났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의 이야기가 지역 신문 한 귀퉁이에 실렸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월급을 매일 나누는 79세 할머니. 기사를 읽은 시민들 중 몇몇은 은행을 직접 찾아와 기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조금이나마 보태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예전에 이 동네에서 일하셨거든요. 사연을 보니까 남 얘기 같지 않아서요. 은행 직원들은 그때마다 장부 한 칸에 새로 들어온 이름과 금액을 적었습니다. 박만수 씨의 마지막 월급으로 시작된 기금은 조금씩 여러 사람의 월급과 마음이 더해지며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최정순 할머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작은 장례식장, 가족 대신 은행 직원들과 복지관 직원, 노숙인 쉼터 사람들, 그리고 도움을 받았던 몇몇 이들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입관을 앞두고 박지우는 종이 한 장을 조심스럽게 접어 할머니의 손 위에 살짝 올려두었습니다. 할머니, 작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박만수 씨 마지막 월급은 이렇게 쓰였습니다. 노숙인 쉼터 12회 지원, 독거노인 밑반찬 사업 8회, 형편이 어려운 학생 장학금 5명, 요양병원 어르신 간식비 여러 차례. 나중에 남편분 만나시면 꼭 보여주세요. 당신이 평생 벌어온 수고가 이렇게 쓰였다고. 그리고 오늘 가을바람이 조금 서늘한 토요일 오후, 박지우는 작은 꽃다발과 흰 봉투 하나를 들고 공동묘지 언덕을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나란히 서 있는 두 개의 묘비, 왼쪽에는 박만수의 묘, 오른쪽에는 최정순의 묘. 박지우는 두 묘 앞에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봉투를 꺼내 묘비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아저씨, 아주머니, 올해도 잘 쓰였습니다. 노숙인 쉼터에서 한 분이 그러더군요. 누군지는 몰라도 이렇게 밥을 챙겨준 덕분에 내가 아직 살아있다고요. 박지훈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원래는 아저씨가 아주머니한테 사주고 싶었던 곡이었겠죠. 이제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나눠 먹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 낙엽 몇 장이 묘비 주변을 빙글 돌았습니다. 박지우는 조용히 일어나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월급 명세서 들고 또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편안히 쉬고 계세요. 은행으로 돌아오는 길, 박지우는 문득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1시 55분. 잠시 후 한 노인이 천천히 은행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허리가 조금 굽었지만 눈빛은 또렷한 할아버지였습니다. 여기 그 마지막 월급 기금이라는 데가 맞나요? 박지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무슨 일로 도와드릴까요? 나도 이제 일 그만두고 연금 타기 시작했는데요. 언젠가 내 월급도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박지우는 그 말을 듣고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네, 어르신. 이제 이 은행에 들어오신 순간부터 어르신도 그 기분 좋은 월급의 주인이십니다. 유리문 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비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의 마지막 월급으로 시작된 나눔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월급과 마음이 모여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의심했던 것은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셨나요?
혹시 마음속 깊은 곳에 아직 전하지 못한 고마움이나 사랑이 남아있다면 오늘만큼은 조금 더 용기 내서 표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하철 라디오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